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개념은요, 소설 속 인물의 제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소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알죠? 그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인물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소설 속 인물의 제시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물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표현 효과라던가 작품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설이란 건 단편도 있고 중편도 있고 장편도 있지만 시보다 훨씬 길이가 길잖아요. 한번 어떻게 이 소설의 캐릭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색깔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항상 어떤 작가가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딱 두 가지예요. 말하기와 보여주기인데요. 말하기는 영어로 telling이고요. 보여주기는 showing,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기는 반대로 보겠어요.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하기는 곧 서술이고요. 보여주는 거는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서술을 하게 되면요, 서술자가 이 인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독자는 바로 이해가 돼요. 아, 예를 들어 놀부는 나쁜 놈이다. 놀부는 욕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놀부는 나쁜 놈이고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과 대화는 뭐냐면 놀부가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준다, 이런 행동을 보고 아, 놀부 저놈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화는 뭐냐면 놀부가 직접적으로 흥부한테 야, 이렇게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부 자기 동생 흥부한테 욕해, 나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서술과 행동 대화는 보기보다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내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로만 하면 그 소설이 너무 독자한테 흥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과 대화만 사용하면 작가가 전달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적재적소에 서술과 행동 대화를 치밀하게 구성해서 쓰는 거죠. 서술 같은 경우는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이 어떠하다라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만 요약하게 됩니다. 주로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대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 독자의 상상력은 떨어진다. 그리고 서술 시간은 실제 벌어진 일보다 짧아집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러이러한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때 참 좋고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을 때 그런 복잡한 사건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 대화는요,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나 행동을 보여주는데 대신에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면을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 시간이 실제 시간과 같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신에 독자는 스스로 인물의 성격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늘어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해주는 telling 같은 서술, 그 다음에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showing 같은 것들은 잘 이제 구분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염상섭의 3대를 가져왔는데요. 이 염상섭의 3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30년대를 가장 대표하는 소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머리가 덥수룩하고 꼬리말이 아니라는 조부의 말눈치로 모아 김병아가 온 것이 짐작되었다. 야, 그러지 않아도 저녁 먹고 내게 가려고 하였었네. 덕기는 이틀 만에 만나는 이 친구를 더욱이 내일이면 작별하고 말 터이니 많지 반갑게 맞았다.
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자네가 작별하러 다닐 때는 적어도 조선은행 총재나. 병화는 부엽게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비꼬는 수작을 하고서는 껄껄 웃어버린다. 만나는 족족 그렇게도 짓궂게 한마디씩 비꼬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겠나. 그 성미를 좀 버리게. 덕기는 병화의 부르주아 부르주아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 않은 게 아니나 시대가 시대이니만치 그런 소리가 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독자 스스로가 직접 제시인 telling, 그 다음에 간접 제시인 showing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한번 봐볼까요? 직접 제시는 직접 서술자가 얘기해주는 것,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먼저 보면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꼴이 말이 아니라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는 지금 누구의 외양 묘사입니까? 김병화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병화는 부옇게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이 부분. 여기 보면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야. 부유한 사람이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간접 제시죠. 뭐를 통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겉모습으로 묘사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자네가 작별하러 다닐 때는 적어도 조선은행 총재나. 지금 왜 덕기한테 김병화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덕기가 이제 부유한 집안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병화는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 제시도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병화와 덕기의 인물 간의 관계 또는 병화의 성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직접 제시 찾아볼래요? 직접 제시는 뭘까요? 여기 부분이에요. 덕기는 병화의 부르주아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 않은 게 아니나 시대가 시대이지만 그런 소리가 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인물의 심리를 누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다? 지금 덕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독자가 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접 제시, 직접 제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소설에서 인물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간접 제시일까요? 직접 제시일까요? 잠깐 멈추고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직접 제시죠. 이 김동인의 붉은 산은요, 이 이코라는 인물이 사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제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멈추고 읽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는 직접 제시인가 간접 제시인가? 네, 이것도 뭐죠? 직접 제시입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무엇이다.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아우와 부처와 자기 부처뿐이었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김동인의 배따라기는 1920년대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미리 설명하기 전에 도입부에서 이거를 독자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올 이 인물은 이러이런 사람이니까 알아놓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두고 한번 읽고 이게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좀 지문이 길어져서 약간 어려웠으려나요? 이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같은 경우는요.
이게 1930년대 이제 소설입니다. 근데 이 화랑이 뭐냐면 신라의 화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1930년 되면 일제강점기고 이미 근대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라 화랑의 이제 후손이라고 봉건적인 의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김동리란 사람이 서술자를 통해서 이 황진사란 사람을 풍자하면서 1930년대 경제적으로 몰락했으면서 봉건적인 의식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비판 풍자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해.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그랬는데 그 교수가 뭐냐면은 이제 이혼녀야. 지금으로 따지면 과부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진사가 지금 깜짝 놀란 거야. 왜? 나는 신라의 화랑의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제가 자리를 들어가. 그래서 규수가 시방 말씀한 규수가 과부란 말씀유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서. 이건 뭐예요? 대화죠. 그 다음에 황진사가 너무 지금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다친 입 가장살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릎팍 위에 놓인 그 손은 불불불 떨리고 있었다. 지금 황진사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황진사가 기분 좋다 나쁘다. 지금 기분 나쁘다. 왜? 자기는 과부라니 당치 않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화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묘사가 나와요.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쩍꿈쩍하며 녹이 띈 눈을 부라리고 하더니 여기 부분도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황후함의 6대 종손이유라는 이게 신라의 화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이거를 풍자하죠. 황후함의 6대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를 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자신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고 이미 근대화 시대에는 양반이고 신라 화랑의 후예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화랑의 후예인 이 황진사가 나중에는 약장사까지 합니다. 두꺼비 기름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짱수 옆에 앉아서 약효를 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진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궁핍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구 속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몰락해가는 그런 인물을 이제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대화와 인물의 그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한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